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산책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돌굴 경제 에세이책의 12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2장은 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 왜 싸우는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인과관계.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병으로 죽는 것보다 방에서 죽겠다, 굶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정말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감염이 되지 않을까? 마스크는 감염을 차단한다. 이게 일종의 X, 우리가 원인이고요. 이게 효과예요. 효과. Y, 효과. 결과예요. 효과 내지는 결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 어떤 약을 먹으면은 치료가 된다? 코로나가 치료된다? 이것도 어떤 약을 먹었어요. K라는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이러스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치료가 된다. 이것도 인과관계죠. 원인과 이 결과. 자, 이 인과관계가 잘못되면 정말 망하는 거죠. 네? 망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마스크, 사회적 거리를 둔다. 네? 영업도 안 한다. 이것이 다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대전제하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 이 인과관계가 틀렸다면요. 정말 재앙이죠, 재앙. 네? 그럼 우리 인과관계 정말 정확히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과관계는 그냥 우리가 경험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대부분 경험상, 그러면,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뜨고, 그러니까 내일도 지구가 해가 뜰 것이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뜬다. 이런 어떤 경험치계에서 느끼는 우리가 이게 던지면 떨어지니까 만일요법처럼요. 우리가 이것처럼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칙으로서 아는 것인데 우리가 특히 정부가 하는 정책에서 정책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은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차이 인과관계예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많이 해요. 뭘 하면은 어떻게 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초중고의 모든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대상을 조사를 해야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다 전수조사 한다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인과관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샘플링 조사를 해요. 샘플링. 그러니까 표본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본을 조사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면은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은 교통사고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그럴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표본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표본만 조사해가지고 그 값을 알라는 거. 우리가 전체를 파퓰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를 빼내가지고 이 전체 값을 알아내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 해요. 추정.
추측하는 거죠. 이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이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100%는. 그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틀릴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죠. 틀릴 가능성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죠. 잘못된.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틀릴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재판에서 그렇죠.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럼 증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판사가 모든 증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증거를. 그러면 재판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면은 그 많은 증거라는 모집단 중에 검사가 제출한 일부의 증거, 샘플만 가지고 판사는 이 피고인의 살인죄,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추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형사재판 추정이에요. 이랬을 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잘못이 발생합니다. 오차가 발생합니다. 잘못이 발생했습니다. 있는데 특히 살인죄 같은 중죄 같은 경우 만약 잘못 판단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사실 무죄인데 일부 증거 제출된 걸 가지고서 혐의를 인정을 해서 유죄로 판정을 해가지고 피고인을 사형을 선고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수조사해 보니까 살인죄가 아니었다. 무죄였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르는 거죠. 이 피고인에게요.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사형당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의 문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이 추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하면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최저임금 딜 때 인상한다. 그럼 과연 경제가 성장하느냐? 전체를 조사할 수 없대. 한 도시, 한 집단만 조사해가지고 전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네? 일부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추론할 때 어디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물론 이 샘플을 잘못 선정하거나 왜곡되거나, 우리 여론조사도 그렇죠, 여론조사. 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라든가, 하면 항상 여론조사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유의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유의수준이 얼마고, 또는 신뢰수준 95%, 유수준이 몇 프로다, 5%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다, 2.5%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면 맨날 나와요. 저게 뭔가, 이러거든요.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네?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태양광으로 싸그리 바꾼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국민들이 정말 원하냐?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지 않고 일부 샘플링 해가지고 그 의견을 조사했다. 그러면 그 샘플링의 의사가 예를 들어서 55%가 나왔어요. 과반수 넘겼어요. 그럼 과반수 넘겼으면 전체가 과연 전체 국민 5,500만이 다 그 500만 중에서 55%가 정말 진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추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물론 샘플을 정확하게 선정했을 때, 즉, 무작위 표본 추출했다고 했을 때, 표본을 잘못 선정하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사 자체가. 만약, 정확한 과학적 원리, 통계적 원리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한다는 건 이제 전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성을 가진 집단을 추출했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사안이 뭐냐면 유의수준과 신뢰수준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함정이.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유의수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을 검증할 때 얘기거든요. 가설을 검증.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유의수준이 뭔지 모르겠다. 신뢰수준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굉장히 통계적 개념이 되면 어려워요. 여기서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요.
유의수준이라는 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인데 연가설을 검증하거든요. 연가설을. 그러면 여기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얘기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홍길동이가 나는 굉장히 그 가위바위보 실력이 좋아. 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 라고 막 주장합니다. 마치 어떤 정책이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어. 어떤 약이 치료 효과를 갖고 있어.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약이 치료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해줬더니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약은 반드시 치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환자를 다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 내려야죠. 그 결국 부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홍길동이가 똑같습니다. 홍길동이가 내가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위바위보를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을 해도 끝까지 해봐야, 영원히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 결국 샘플링만 가지고 하는데, 샘플링을 몇 번 추출했어요. 홍길동이가 2번 정도 게임을 했더니 2번 다 이겼어요. 그러면 2번 다 이길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4분의 1이에요. 0.25. 25%거든요. 25%. 25%의 확률이다. 이건 그다지 낮은 확률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정기공포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게임을 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동전을 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이게 확률 변수거든요. 확률 변수. 확률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길 확률 2분의 1, 질 확률 2분의 1이죠. 비기는 것도 있다. 비기면 무조건 계속 해가지고 승부가 날 때까지 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비기는 건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이죠.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2분의 1이라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횟수에 가장 근접합니다. 즉 50%의 확률. 50%의 확률에 가장 근접한 횟수들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이게 세상 왜 이럴까를 제 마음을. 그러면서 50%보다 크거나 50%보다 작거나 50%보다 크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기는 거죠. 내가 50% 작다는 건 굉장히 덜 이기는 거예요. 조금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횟수가 점점 적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것은 확률이 돼요. 확률값이다. 횟수가 적게 발생하는 빈도수는. 네. 이것을 우리가 정규분포한다는 얘기죠. 정규분포요. 이것을 이제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규분포가 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수학책에서 배웠죠. 그랬을 때 유의수준이라는 거는 내가 이 홍길동이가 게임을 이렇게 해봤어요. 약을 치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승리를 이뤘어요. 이거는 발생 횟수가 이 정도밖에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적은 것이거든요. 요 영역이 발생 확률이죠. 요게 굉장히 발생 확률이에요. 홍길동이가 20번 했더니 20번 연속으로 다 이겼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낮은 확률일 때는 홍길동이가 보통 실력이라는 연가설을 이렇게 해놓고요. 연가설을 해놓고 이렇게 낮은 확률이면은 홍길동이가 보통 실력이라는 이 연가설은 틀렸네.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연가설을 기각해버리는 기각.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낮은 확률이라도 정규분포상에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0%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로또 복권도 아무리 낮은 확률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등 당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홍길동이 보통 실력이다. 즉, 일반적으로 2분의 1 정도의 승리 확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플레이어다. 라고 한 연가설을 틀렸다고 버릴 때, 우리가 기각할 때, 우리 기각한다. 기각할 때, 이게 잘못될 확률이 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 사람이 이러한 보통의 실력을 가지고도 운 좋으면, 말 그대로 운 좋으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많은 증거가 발생해야지 우리가 이 사람 유죄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보통은 많은 증거가 발생해야지 유죄다 판정을 해요. 네? 많은 증거가 발생했을 때 살인죄의 유죄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게 여기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증거가 없어요. 굉장히 알리바이가 철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해요. 네? 근데 아주 예외적인 증거들이 발생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증거. 그럼 이 범죄자가 A가 무죄라는 연가설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홍길동이가 유죄거든요. 유죄를 직접 알 수는 없어요. 무죄라고 하는 거는 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판사가 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7번 방의 선물 영화에서 보면 저 경우에는 제가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볼 수 있겠네 해가지고 과감하게 때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감하게 때리는 건 뭐예요? 연가설을 버리는 거죠. 네? 버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예요. 바로 이 오류죠. 이거는 뭐예요? 이쪽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쪽에 이런 전기공포상의 평균값에 해당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버린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버린 것이거든요. 네? 이건 유죄이거나 아니면 홍길동은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다. 가위바위보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다. 발생 확률이 높잖아요, 여기는. 예? 예를 들어서 70%, 80%의 승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50%가 아니다. 10번 하면은 8번 이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전기공포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거를 이쪽에 속한다라고 판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의수진의 문제라고 합니다. 유의수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오류를, 연가설을 기각할 때 이것이 잘못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것은 보통 끝부분에서 단측 검정에서는 이쪽 끝부분 한 부분, 양측 검정에서는 양쪽 끝부분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에 탁 버리거든요. 네? 확률이 낮을 때. 네? 그래서 보통 5%나 1% 이런 유의 수준을 설정해가지고 확률이 낮게 나왔을 때 버립니다. 아주 이렇게 살인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처럼 아주 예민한,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는 유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간 예외 아니면은 기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웬만하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다 봐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유의 수준의 문제. 네. 이것에 대해서 신뢰 수준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유의 수준은 가설 검증의 문제라 했어요. 신뢰 수준은요, 이 표본의 문제입니다. 표본. 네? 우리가 결국은 표본을 뽑아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표본이 이 전체 모집단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은 표본을 뽑아보면 표본의 평균값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여론조사, 국민투표 여론조사에서
뭐 대통령을 뽑던 무슨 정책에 대한 찬반의 그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요. 여론조사를 해요. 그럼 표본을 계속 뽑아요. 그러면 표본의 평균값들이 있거든요. 표본의 평균값들이 쭉 이렇게 나온다. X바 1, X바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평균값들이 뭐 이건 38%, 이거는 뭐 4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런 평균값들도 무작위로 표본 추출을 이렇게 양을 늘리면 이것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집단, 전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도 어떤 샘플링을 계속 해나가서 표본의 평균값을 계속 구하면은, 표본이 일정 수 이상 늘어나면은 그 표본의 평균값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통계학에서 중심극한 정리를 해요. 바로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이 대원리 때문에 다시 이 샘플링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집단을 추정을 한다 했을 때 이 표본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지, 이 표본의 평균값의 분포가 평균값이 있을 때요. X바가 있을 때 이 표본의 평균값이 반드시 모집단 전체의 여론조사를 안 했지만 어떤 그 값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값하고 일치한다 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여론조사한 결과값을 뮤라고 했을 때 그 뮤를 이 표본의 평균 내 분포가 얼만큼 포함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 수준의 문제라고. 신뢰 수준. 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정규 분포가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포함할 수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신뢰 수준 95%다. 얘기는 적어도 표본을 이렇게 무작위로 계속 표본 추출했을 때 100번 표본 추출하면은 95개 정도는 95번 정도는 이 모집단의 모집단의 평균값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5%는 아니잖아요. 네. 이와 반대로 유리 수준, 예를 들어 5%다. 이 얘기는 1%다. 이 얘기는 가설 검증을 했을 때, 영가설을 기각할 때 내가 영가설이 옳은데도 그것을 틀렸다라고 잘못 판정 내릴 가능성이 100번 중에서 5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신뢰 수준과 유리 수준은 맞물려요. 이것도 결국 샘플링 문제거든요. 샘플링. 네? 샘플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표본의 추정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동전의 양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리 수준을 높이면은 신뢰 수준이 낮아져요. 유리 수준을 낮추면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게 시소 게임. 네. 참, 그래서 결국은 이 유리 수준과 신뢰 수준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값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의 오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률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항상 틀릴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에 의한 추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실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X가 Y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그 단정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부분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체가 이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정을 하고서 할 때 우리는 부분을 통한 전체의 값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과학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통계적 한계를 와 그 논리를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또 정책 평가를 해야지 온전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